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한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XRP 팁봇이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리플과 XRP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계신 거거든요. XRP로 팁을 주고받는 그 솔루션이죠. 워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송다리님, 릭도성님, 마우리님, 사이코엠퍼러님, 융창규님, 강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솔루션을 만든 네덜란드 사람이죠. 윈드라는 개발자가 스프링에 투자를 받아서 다른 두 명의 개발자와 함께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줌이라는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줌에 이 만들고 있는 이 솔루션의 대시보드를 이제 트위터에 공개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은 이 줌이라는 건 정황상 이런 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윈드라는 이 개발자가 대시보드를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대시보드 화면을 보면은 이 줌이라는 솔루션의 정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지 예상이 되는데 예상보다는 거의 확실시 된 거죠.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이게 과연 이 XRP 브릿지 볼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이게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게 바로 리플사가 최초의 본인들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 그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의 미래, 오늘날 말고요, 많이 바뀐 환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은행과 IT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약간 비비빅 해갖고 믹싱이 돼서, 그러니까 은행 역시도 크립토 커런시라는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있는 날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리플사가 노리는 게 있는데 그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줌이라는 거 자체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 줌이라는 솔루션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게 왜 리플사의 최초의 접근 방법과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은행이 크립토 커런시를 취급하는 그날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이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IT 기업, 오늘날 인터넷 뱅크를 만들죠. 인터넷 은행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도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뭐 이게 그냥 원래 금융기관이었는지 IT 기업인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였는지 분간이 힘들어지는 그 시점, 그때 리플사가 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줌이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리플과 XRP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잘 따라오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줌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줌이라는 거를 처음에 공개했을 때, 워라 반갑습니다, 공개했을 때 아마도 게이트웨이를 쓴 방식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죠. 결과론적으로 오늘 공개한 거 보니까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줌이라는 거 볼게요. 자, 이 윈드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줌의 이 인터페이스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줌 보이시죠? 이 반응형 UI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화면을 봐서는 한 것 같고, 보면 왼쪽에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굳이 막 여러 개 볼 필요 없이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확대하면 좀 깨지네요. 어떻게 확대하면 안 깨지나? 이렇게 확대하면 안 깨지려나요? No. 자, 이 사진만? No. 이렇게 확대할게요. 야. 참.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줌이라는 거 지금 로그인해 있고, 여기 보이세요? My Spending Account라고 돼 있죠. 소문자 R로 시작하는 뭐 알파벳이 미친듯이 따다다다다 숫자도 중간에 섞여있는 어떠한 계정, 요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y Spending Accoun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 어카운트란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요. 그죠? 계정이란 얘기죠. 계정인데 소문자 R로 시작한다.
알로 시작한다. 여러분 뭘까요? 소문자 알로 시작해서 뚜두두두두두 써 있습니다. 예, 이거는 XIP 레저상의 계정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XIP 레저상에 존재하는 어카운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겁니다. 이 계정에 보관하고 있는 이 자산들을 보세요. 예, 뭐가 보이세요? XIP가 보이죠? 예, 이건 뭐 당연히 XIP 어카운트에 뭐 XIP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 바이낸스 USD가 있네요. 응? 나니? 바이낸스 이거 잘 안 보인다. 바이낸스 USD? 바이낸스 써있고 가로치고 USD 써있죠? 이거 뭐지? 달러는 달러인데 바이낸스? 이게 왜 적혀있을까요? 예, 통화기호 표시도 달러 표시죠? 뭔가 이상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트 스탬프가 보이죠? 그리고 비트 스탬프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근데 CNY라는 통화기호가 보입니다. 뭐죠? 예, 중국 위안입니다. 법정화폐죠? 중국에. 중국 위안화는 알겠어요. 근데 비트 스탬프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지?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트 스탬프 EUR 통화기호입니다. 뭐죠? 유로화입니다. 마지막엔 비트 스탬프 가로치고 유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물음표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정황상 이 계정에 보관하고 있는 건 XRP, 바이낸스 달러, 비트 스탬프 위안, 비트 스탬프 유로화일 텐데 얘는 뭐냐? 그냥 법정화폐면 법정화폐인데 바이낸스 왜 붙어 있고 비트 스탬프 왜 붙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힌트! 아까 1번 요 계정이 있죠? XIP 계정이 있잖아요. 이 줌이라는 솔루션을 개인이 쓰려면은 XIP 계정 자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정에 속해 있는 자산들이에요. 뭘까요? XIP는 XIP 레저상에서 네이티브 에셋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는 뭐라고요? XIP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XIP 계정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XIP를 제외한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XIP가 아니라면 다 해당됩니다. 뭐냐면은 전부 다 IOU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낸스 가로치고 달러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예요. 113.45라고 되어 있죠? 지우고 할게요. 113.45 양이 적혀 있고 이건 달러. 근데 발행자 누구? 바이낸스. 일종의 권리증명서 또는 수표입니다.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계정의 주인은 바이낸스한테 야, 니네가 발행한 달러 내가 수표 들고 있다. 이거 113.45로 바꿔줘. 내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채권, 채무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비트 스탬프가 만든 위안화 그리고 비트 스탬프가 만든 유로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솔루션에 그러니까 뭐 비트 스탬프든 뭐든 간에 게이트허브든 줌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본인의 XIP 레저 계정을 갖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보관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존재는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확인이 가능하고 제가 예전에 이 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공개 안 됐을 때 아마 정황상 얘가 하고 싶은 거 막 은행 뱅킹 라이센스 받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게이트웨이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이 친구가 게이트웨이를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아워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네가 하고 싶은 거는 뱅킹 라이센스 받기에 시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뱅킹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본인들이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법정화폐 IOU를 만들어 내려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XIP를 브릿지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 좋아. 다 좋은데 지금의 방식은 아마 기억력 좋으신 분들 생각날 거예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 어떤 게 생각날 거냐면 아니 좋아. 이 방식은 말이지. 방식은 좋은데 이거 최초의 리플사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식 아니냐. 사가 선택했던 접근 방식이라고 할게요. 접근 방식.
뭐였죠? 은행들한테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라는 거였습니다. 은행들한테 게이트웨이 운영. 그래서 은행 고객들이 XIP 계정을 만들고 생성하고 은행 게이트웨이의 XIP 계정에 서로 트러스트 라인을 만들어서 은행들은 그 안에서 IOU 형태로 법정화폐를 발행을 해서 고객들에서 그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처음에 리플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실패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게이트웨이 관련해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법과 규제. 이 XRP 레저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게이트웨이를 만든다는 자체가. 그 얘기는 뭐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법과 규제가 그거 허락을 하지 않았죠, 환경이. 네. 두들겨 맞았죠.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개인정보 문제. 게이트웨이에서 만들게 되면은 XRP 레저상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의 거래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XRP 레저 상에 그 기능이 아직 어멘먼트로 추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 계정들의 개개인들의 주인은 은행만이 알 수 있어요. KYC를 하게 되면 은행만이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계정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XRP 레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거래 내역들과 그리고 현재 자산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그 계정에 그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이름은 가려진 채로 누구든지 조회를 하고 싶으면 다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누구랑 거래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자산은 얼마야? 이름만 공개 안 돼. 굉장히 유쾌한 일일까요?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의 개인정보 관련된 법과도 어느 정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야 될 그런 법적인 문제도 존재를 하고요. 개개인들이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내 정보가 노출이 돼야 되냐? 물론 이름은 안 달려있지만 그것 빼고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으로서는 반겨줄 수는 없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최초에 접근했던 방식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법과 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개인정보, 이 고객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라피드라는 방식이 나온 거죠. 간접 보유를 하게 되면서, 사실 간접 보유도 아니죠. 그냥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그죠? 3초 정도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유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해결을 보는 거기 때문에 법과 규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덕분에 동시에 해결됐던 게 뭐죠? 바로 가격 변동성 문제까지도 리스크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넘겨주는 거죠. 마켓 메이커하고. 본인들이 그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안는 게 아니잖아요. 엑스라피드에선.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되고 개인정보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과 은행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의문이 생기는 게 줌은 왜 최초의 리프사가 시도했다가 지금 설명드린 문제 때문에 접었던 방식을 왜 이제 와서 다시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 방법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접었던 방법이고 엑스라피드를 선택했는데 왜 뒤늦게 이런 식의 히스토리 때문에 실패했던 방법, 쓸 수가 없었던 방법을 줌이 들고 나왔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리프사가 미래에 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자, 요겁니다. 보시면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요 두 가지 1, 2라고 쓸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겁니다. WB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길게 늘렸으면은 우리가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읽죠. 여기에 XIP를 브릿지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화폐로. 바로 비금융권에서 이런 식으로 XIP가 브릿지 되는 거를
만들어냈을 때 이거를 브릿지해줄 게 필요해요. 이건 엑스라피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금융권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스텔라 재단의 파트너 거래소인 스트롱홀드 기억을 하시죠? 걔네 스텔라랑 함께 했던 몸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고 있죠. 오히려 본인들이 홍보를 할 정도인데 뭐였죠? 지금 보시는 코이사가 만들어낸 그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인 웹 모네타이제이션, XIP로 바로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도네이션하는 요 모델에 본인들이 달러를 스텔라 네트워크 안에서 만든 그 IOU를 페어링 해갖고 IP 커넥터에서 XIPI 이런 페어를 만들어서 이 고객들한테 달러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XIP 브릿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스텔라의 파트너인 스트롱홀드가 말이죠. 이것과 같이 줌이라는 데가 게이트 형태로 저거를 만들어내고 이미 윈드는 ILP 커넥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어쌍만 제공을 해주면은 만약에 아까 보신 것처럼 줌이라는 솔루션 내에서 뭐 유로화, 그러니까 각가지 IOU를 만들어서 유로화든지 달러든지 뭐 한글이래 한국 원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페어링으로 스왑할 수 있도록 XIP가 브릿지돼서 스왑할 수 있도록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금융권 안에서의 XIP 브릿지 이거를 창출하려면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게이트웨이 플러스 IP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스트롱홀드 건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노리는 그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미래에 IT 기업이든지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이든지 또는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든지 간에 이들이 점점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호해지는 게 완전히 흐릿흐릿할 정도로 오늘날 그런 상태가 된 거는 아니지만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IT 기업과 기존 금융권인 은행에 있어서만큼은 오늘날 그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례는 카카오뱅크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은 원래 금융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 IT인데 인터넷 뱅크를 한다고, 인터넷을 만든다고 뛰어들어서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고 실제로 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성공한 편이죠. 지금 흐름이라면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성장률을 매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죠. 이제 이 카카오 말고도 다른 IT 기업인 특히 네이버가 그 여력이 될 텐데 네이버가 오늘날 이제 뛰어들겠다는 그런 제스처는 아직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모르죠. 국내에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대기업한테 제한을 거는 게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이버는 약간 대기업군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죠. 벤처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만약에 허용만 된다면 네이버도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을 겁니다. 강력한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생태계의 힘을 바탕으로 이코시스템의 힘을 바탕으로 뛰어들 여력이 충분히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IT 기업과 기존 금융권, 은행 같은 기존 금융권과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잠깐 돌아가서 리프사가 최초의 접근 방식으로 채택을 했던 은행들이 게이트웨이가 되어라 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의 주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법과 규제였죠.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특히나 암호화폐까지 곁들여서 하는 거는 대부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해도 된다라고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손대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에서 그걸 손댔다가 만약에 법이 갑자기 금지로 바뀌는 순간에 금융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 금지야 또는 이거 써도 돼 합법이야
이 둘 다 선택하지 않은 이 애매한 상황에서 은행이 손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죠. 상황이 암호화폐라는 게 등장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각 정부들이 야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이 친구를 대해야 되지? 이거 되게 난감한데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되나? 금지해야 되냐? 아니야 이거 허용해야 돼? 아 허용하기엔 뭔가 좀 꺼림직한데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허용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아니 그렇다고 금지하자니 신기술인데 이거 금지해도 되는 거야? 괜히 막 먹거리 놓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약간 허둥지둥했죠.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태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몇 개의 나라들은 좀 선도적으로 그 프레임워크를 갖춰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애매한 포지션으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리프사가 최초에 이거를 사업을 하자고 들이댔던 옛날에는 더 심했단 말이죠. 애매모호한 상황이. 그래서 그날에는 은행들이 게이트웨이를 댈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미래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규제가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합법화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IT 기업들이 금융권에 뛰어들면서 이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 같은데 그리고 몇몇 곳은 뭘 하고 있죠? 덱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죠 이거? 분산화 거래소죠. 뭐냐면 블록체인 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 이 약자로서 덱스라고 부르는 요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여러분들. 게이트웨이와 덱스는 똑같아요. 덱스는 약간 일반적인 명칭이고 게이트웨이는 XRP 레저상에서 덱스가 그런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미래에 이 주된 원인이었던 문제가 됐던 요 친구가 해결이 되고 아까 얘기한 개인정보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들 기술을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잘 돼 있는 게 Gcash예요. Gcash가 영지식 증명이라는 이 기법을 잘 활용해서 약간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스프링이 투자한 곳 중에 이 바로 페이먼트를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까 같이 게이트웨이를 썼을 때 게이트웨이를 통한 그 고객들의 계좌가 이름 빼고는 다 공개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이 기술 갖고 있는 업체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괜히 투자한 거 아니죠. 스프링의 목적은 항상 뭐에 있다? XRP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거, XRP의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런 데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는 투자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곳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페이먼트를 프라이빗하게 그런 익명성을 갖춰주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미래의 법과 규제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방금 얘기한 뭐 영지식 증명이든지 아니면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또 다른 기술, 기타 기술들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보완책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은행들이 게이트웨이를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XRP 레저상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과 규제 또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은행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본인들이 게이트웨이를 돌리고 싶을 때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만약에 XRP 레저상에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는 게 본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선택해서 게이트웨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프사가 노리는 거는 미래에 있어서는 그 그림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게이트웨이를 돌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유동성에 있어서 극강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행들이 직접 게이트웨이를 운영한다는 거는 분산화된 덱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거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RP 레저상에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 있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들끼리는 서로 XRP가 브릿지에서 그 올려놓은 오더북들을 극강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오토브릿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은행들이 게이트웨이를
운영해서 직접 XRP 레저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요. 리프사는 미래에 이런 법과 규제,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최초에 접근했던 방식, 지금 얘기했던 워드,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법과 규제 문제 때문에 못했던 거를 미래에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금융권에도 이 은행들이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니까요. 더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 FATF의 트래블 룰이 최종안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KYC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본인들 서버에서 장부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XRP 레저 같은 개인 계정으로 출금을 하거나 거기서 들어온 입금이 있을 때 그 주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다르게 대안으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이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은행의 게이트웨이를 이 XRP 레저상의 개인 계정을 가진 개인들이 그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려면 트러스트 라인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형성할 때 KYC를 진행하면 그 계정의 주인은 은행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FATF의 최종안을 준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 간에 뭔가 테러 자금 조달이라던가 자금 세탁을 한다던가 또는 세금 회피를 위해서 이거를 활용한다던가 했을 때 그 문제 또는 의심이 발생했을 때 각 정부에서 야 이거 좀 의심되는 거래다, 약간 블랙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나쁜 거래 같다, 의심된다, 그 자료를 제출해라, 얘 누구냐, 이 계정의 주인은 누구냐 했을 때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게이트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 쪽으로 약간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포인트가 드러나는 면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줌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미래에는 다시 그 방법을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줌과 관련된 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윈드라는 개발자 그리고 2명의 개발자가 함께 합쳐서 XRP 랩스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는 스프링한테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만큼 이들은 XRP의 유스 케이스를 만들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줌이라는 그런 솔루션인데 줌은 오늘날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해서 이들이 정보를 공개 안 했을 때 맞출 수 있던 게 아닙니다. XRP와 리플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확실히 그게 밝혀진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리프사가 최초에 접근했던 방식이 지금 오늘날의 줌이 선택한 게이트웨이 방식이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던 방법, 엑스라피드란 걸로 바꿨는데 왜 실패했던 방법을 줌은 오늘날 하고 있나? 바보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미래에 있다. 법과 규제, 개인정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리프사가 노리는 게 결국에는 금융권들이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어서 지금 줌이 그거를 바라보고 길게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코이사가 만들어낸 비즈니스 그 유스 케이스, 바로 웹 모네타이제이션 같은 거에 XRP에 브릿지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XRP가 뭐 법정화폐랑 동일한 동급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법정화폐로 바꿔줘야겠죠. 그 브릿지 페어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 것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게이트웨이와 IRP 커넥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워라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풀어 설명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